오늘의 주제는 공룡 그리기입니다. 크리처를 주제로 어떤 동물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공룡은 현실의 동물만큼이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다양한 작품에서 많이 활용되어 친숙하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물은 역시 공룡이 으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1시간, 7일간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록한 영상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림 공부의 시작은 자료 찾기입니다. 저는 주로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전엔 자료 수집으로 화보집을 많이 구매했었는데요. 요즘엔 웹상의 이미지가 품질이 더 좋아져서 검색을 더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족 공룡을 찾아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주라기 공원이나 공룡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유사한 이미지가 같이 검색됩니다. 이제 검색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속도를 차분하게 진행하다 보니 영상이 다소 길어졌네요. 자, 이제 1시간 동안의 그림 여행 출발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폼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눈으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감상해주세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림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드로잉 기법은 컨투어 드로잉입니다. 컨투어 드로잉은 단면선을 중첩하여 선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드로잉 기법으로 제품 디자인, 건축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풍경화, 크로키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선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경과 사물을 분리하는 최초의 기준선은 외곽선입니다. 외곽선은 눈에 들어오는 최초의 단면선입니다. 단면선은 형태의 표면에 맞춰 방향성을 갖는 선을 의미합니다. 외곽선의 중첩은 거리상의 앞뒤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리상의 중첩선은 하나의 객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객체 내에서 발생하는 거리상의 중첩선을 간지라 부릅니다. 간지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형태를 가진 객체의 드로잉도 쉽고 효율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리와 방법은 간단한데요. 앞에 위치한 실루엣을 먼저 그리고 거리상 순서대로 나머지 요소들을 중첩하여 그리는 것입니다. 간지로 덩어리를 우선 그리고 주름과 등고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세부 요소를 추가하여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이론은 단순하지만 손에 익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획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획의 정보량입니다. 라이너에서 획은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같은 수의 획을 긋더라도 각의 개수와 곡률에 따라 정보의 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각의 개수는 디테일 요소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획을 그릴 때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어야 할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저는 객체 내에서 하나의 덩어리를 그릴 때 최소 3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육면체의 실루엣이 육각을 넘지 않고 한 번에 보이는 면의 개수가 최대 3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별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같은 비율과 포즈로 폼을 묘사해도 획의 각 개수에 따라 주름과 등고선이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 생략과 단순화는 이런 특징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각의 개수는 유지하되 주름과 등고선을 표현하지 않은 획을 묘사 생략이라 부르고 각을 줄여 형태 자체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획을 단순화라 부릅니다. 선을 긋는데 굳이 단어까지 구분해가며 경계를 짓는 이유는 초기에 긋는 선의 특징에 따라 결과물과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볍게 명암을 그리고 첫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날은 스케치로 손을 푸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간지의 개념으로 다양한 포즈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라인의 장점은 묘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건데요. 빠른 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한 번 획을 그을 때마다 핵심이 되는 선 위주로 묘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간지선을 이용하여 실루엣을 마감해야 합니다. 초기에 선을 그을 때 집중을 해야 하는 피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피로도는 줄고 작업 속도는 매우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스케치하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시선이 꽂혀서 밀도가 쏠리는 등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간지선 묘사 기법이 그 부분을 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평면에서 시작하여 주름선과 등고선을 그리며 입체를 표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반대의 방법으로는 도형을 나열하여 입체를 구성하고 패턴과 디테일을 투영하여 묘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다른 기법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핀터레스트의 이미지 검색 기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이미지를 먼저 찾아주는 느낌입니다. 검색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 이미지를 띄워주는 모양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하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있는데요. 이미지 검색도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해야겠습니다. 요즘 디비앙아트나 픽시브, 아트스테이션 같은 아트 포털에 가면 시선을 압도하는 그림이 정말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멋진 그림들을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도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나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이죠. 슬럼프 같은 느낌인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림을 더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폼 스케치는 어느 정도 손에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둘째 날입니다. 패턴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패턴을 공부하기 전에 오래전에 사둔 동물 피규어를 꺼내봤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슐라 224의 제품입니다. 디테일이 좋아서 패턴을 공부하는 교재로서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좋은 점은 나이가 들어도 이런 장난감을 사는데 당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당연히 교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면 꼭 필요한 교보제입니다. 입도 잘 움직입니다. 이건 사야 합니다. 모형에서 보이듯이 공룡의 피부의 주된 패턴은 주름입니다. 색변화와 무늬, 힘줄과 돌기가 포인트인데요. 발의 패턴은 마치 닭발을 연상시키네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공부를 하는 장면이고요. 절대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스케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브러쉬가 아닌 직선 툴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직선 툴로 비례나 포즈가 정해지면 다시 브러쉬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지금 단계는 패턴 스케치 단계입니다. 폼 스케치와 다른 점은 선을 긋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외곽선을 그을 때 각을 추가하여 선이 내포하는 정보의 양을 늘려서 그립니다. 폼 스케치를 그린 후 다시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의 형태보단 세부적인 패턴에 집중합니다. 아래쪽의 스케치와 비교해보시면 디테일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름과 등고선을 묘사하며 스케치를 마감합니다.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다른 스케치를 반복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과정을 봐주세요. 사실 실무에서 스케치를 진행할 때 폼과 패턴, 디테일을 따로 구분하여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 과정에선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단계를 구분하여 그리면 본인이 어떤 과정에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취약한 과정만 반복 연습하여 보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누구나 잘 되는 과정만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연습 과정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니까요. 운전으로 치면 공회전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의 수명도 줄고 쓸데없이 기름만 낭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완성하는 선은 패턴선과 재질의 표현 기술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정합성을 가지려면 폼 스케치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폼 스케치가 아무리 잘 나와도 패턴과 재질의 표현이 미숙하면 결국 그림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딜레마인데요. 결국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 같습니다. 마감기한이 있듯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기획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매일 1시간, 7일이라는 시간 내에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미션인데요. 처음엔 그냥 7일간 매일 스케치를 진행하는 영상으로 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의 과정만 반복하면 오히려 독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과정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7일간의 미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날은 방금 전에 진행했던 폼 스케치의 기초, 둘째 날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패턴 스케치, 셋째 날은 재질과 톤, 넷째 날은 세부 요소 귀와 코, 다섯째 날은 세부 요소 두개골, 여섯째 날은 세부 요소 눈, 마지막 일곱째 날은 컬러링을 주제로 하루 1시간, 7일, 7시간의 영상을 약 1시간 정도로 압축하여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지금 그리는 작업은 직선 툴을 이용하여 비율과 포즈를 잡는 과정입니다. 패턴 스케치 두 번째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려둔 폼 스케치를 흐리게 밑에 깔지 않고 새로 그리는 이유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러프 스케치를 그리고 그 위에 스케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단계별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디테일을 올리는 방식이죠. 저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미지는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하여 그립니다. 보통 3번 이상 반복하여 그리면 아무리 어려운 구도나 구조의 그림도 손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반복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처의 패턴 스케치의 대부분은 주름과 돌기, 힘줄, 가죽 패턴 등의 묘사 반복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신 스케치 하나가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얼굴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얼굴도 직선 툴로 시작합니다. 복잡한 패턴을 묘사할 땐 점을 찍어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선이 꺾이는 부분에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반복적인 주름이나 가죽의 패턴을 사용할 때 활용합니다. 특히 악어와 같은 파충류의 단단한 가죽은 도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바로 그리면 간격이 틀어져 입체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격에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여 묘사합니다. 패턴은 실사체의 그림으로 갈수록 점점 촘촘해지고 반실사나 만화체로 갈수록 패턴이 커지거나 특징을 과장하여 양식화되어 표현됩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실사체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촘촘해서 그릴 게 정말 많네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얼굴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직선 툴 사용이 많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직선 툴은 로봇 같은 메카닉을 그릴 때 좋은 툴인데요. 크리처를 그릴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고대생을 할 때 초기 측정은 보통 직선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묘사법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가 곡선이면 바로 곡선을 긋고 싶은 욕구가 크거든요. 평면적인 비율과 각도 측정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곡선으로 묘사를 하면 대부분 비율이 많이 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선의 사용은 눈을 선의 곡률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각도와 길이로 눈을 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물체를 그릴 때 큰 부분은 직선으로 사용하고 패턴과 재진을 그릴 때는 곡선을 활용합니다. 선의 간격을 잡을 때 점을 활용하듯이 패턴의 간격을 잡을 때 주로 돌기를 활용합니다. 돌기를 연속해서 그리고 선을 연결하여 패턴을 완성합니다. 미묘한 반복을 그려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그리겠습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스케치가 되겠네요. 처음엔 늘어난 시간에 어떤 설명을 채워야 할지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막상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 보니 시간이 빠른 것 같네요. 앞으로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보면서 길이와 내용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패턴 스케치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진행된 스케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첨삭 과정을 추가하여 둘째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날, 재질과 톤을 진행하겠습니다. 재질 그릴 때 사용되는 브러쉬는 스케치에 사용된 브러쉬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스케치에서 획을 중요시했다면 재질을 표현할 땐 면을 기준으로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면의 표현은 크게 4가지로 미세한 굴곡면, 부드러운 굴곡면, 일반적인 굴곡면, 강한 굴곡면으로 나눠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드러운 굴곡면을 그리는 브러쉬로도 크기 조절을 이용하여 나머지 굴곡면을 모두 표현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작업은 흑백의 구 이미지 위에 재질의 표현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로 흐리게 초벌 스케치를 진행하고 단계별로 어두운 톤을 묘사하여 밀도를 올려가며 묘사합니다. 다음은 좀 더 작은 형태가 추가된 재질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로 얇은 피부를 묘사합니다. 방법은 같은데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흐리게 초벌 스케치를 진행하고 단계별 어두운 톤을 묘사하여 밀도를 올려가며 묘사합니다. 이번엔 좀 더 단단한 가죽 재질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흐린 브러쉬로 패턴의 도형을 그려가며 묘사합니다. 도형은 밑면의 그림자를 표현하여 구곡진 면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터치는 한 번에 긋기보단 여러 번 두드리듯 그립니다. 일반적인 피부를 그릴 때보다 가죽을 그릴 때 표현해야 되는 형태가 양이 많은데요. 개체의 복잡성은 노동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단계별 어두운 톤을 묘사하며 밀도를 올려갑니다. 굴곡에 맞춰 외곽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전체 톤을 정리하며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체형의 톤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린 스케치인데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반갑네요.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일단 뒤로 하고 다음 스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외곽의 굴곡면을 부드러운 브러쉬로 처리합니다. 1차 그림자를 부드럽게 그려 들어갑니다. 초반엔 브러쉬 크기를 크게 조절하여 그리고 점점 사이즈를 줄여가며 밀도를 높여가며 묘사를 진행합니다. 빛의 방향은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경우엔 위에서 오는 빛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통 개체별로 작업할 땐 기본 명암을 넣고 씬에서 활용하게 되면 빛 방향에 맞춰 명암을 덧그려 소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본 조명만 표현하겠습니다. 기본 톤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하나 더 있었네요. 요즘은 화면상의 내비게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16대9 가로 이미지를 절반으로 쪼개서 작업하는데요.
화면이 꽉 차면 왠지 다 그린 것 같아서 절반만 그려놓고 다 그렸다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좋다 말았네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로 외곽부터 크게 터치를 하면서 작은 브러쉬로 세부 묘사를 진행합니다. 이 그림은 초반 작업 과정에 중첩 기법으로 톤을 쌓아가다 컬러링 과정에서 덧칠 기법으로 전환하여 세부 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사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날, 세부여서 귀와 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편해진 걸까요?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귀는 그냥 넘어가고 코와 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물의 코와 입은 하나로 인식하여 그리면 편합니다. 위치가 너무 가깝기도 하고 같은 덩어리에 포함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대해 요점만 설명하자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타원을 연결하여 원기둥을 만들면 쉽게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귀 또는 코나 입을 그릴 때 공통적인 특징은 면이 말려있다는 부분입니다. 말려있는 형태를 그릴 때 효율적인 방법은 간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선과 뒤에 있는 선의 중첩을 잘 조합하여 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회계 기호는 숫자 6이나 9, 알파벳 소문자 A나 C의 모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이빨을 그릴 때는 치아 개별의 모양보다 두개골의 상악이나 하악의 모양을 염두에 가며 묘사를 진행합니다. 동물의 입을 다물었을 때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을 맞아떨어지게 묘사하는데요. 가끔 강한 인상의 몬스터를 그릴 때 의도적으로 덧니와 부종교합을 강조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스케치 순서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덧니를 먼저 그리고 나머지 치아를 그린다던가 상악을 먼저 그리고 하악을 틀어지게 그리면 스케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 녹화를 놓쳐서 첫 장은 빨리 넘어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여서 주름과 돌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돌기를 관찰하기에 좋은 소재는 소라게나 가재, 개 같은 갑각류의 사진을 검색해보면 좋습니다. 절취동물의 패널이 궁금하시면 곤충의 이미지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거미나 바퀴벌레는 징그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또 개나 새우를 보면 식욕이 느껴집니다. 그런 걸 볼 때 혐오감은 형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퀴벌레는 인간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극혐의 대상이 됐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돌기나 구멍을 그릴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소수의 분들이 일정한 원형 패턴의 반복이나 돌기 등의 반복에서 극심한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환공포증이라고 하던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도 이미지를 검색해봤습니다. 벌집 같은 이미지에 사람이나 동물, 물건 등을 합성한 이미지들이었는데요. 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는데 보다 보니 오싹한 느낌이랄까? 소름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질병이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몬스터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패치를 출시할 때마다 댓글 때문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댓글을 요약하자면 몬스터가 역겨워서 게임을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어찌 보면 몬스터 디자이너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게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어갔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게 그린 그림이 다른 누군가에게 생리적으로까지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건 작업자로서 참 많이 괴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몬스터 디자이너들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요즘엔 몬스터도 혐오감을 주는 요소는 줄이고 멋있게 디자인해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참 더럽지 않나요? 몬스터도 멋있게 생겨야 인정해주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묘사하는 패턴은 문어의 다리입니다. 문어의 다리는 간지의 패턴에서 비틀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재로 활용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간지를 교차하여 그리는 방법을 주목해주세요.
이번 스터디도 벌써 절반을 진행했는데요. 점점 익숙해져서 그런지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PC 앞에 앉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다들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는 작업은 구부러진 뿔을 그리고 있습니다. 뿔 안에서도 힘줄 같은 연결된 작은 돌기와 연속된 패턴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조합되어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요소를 그리는 중요한 팁은 요소 안의 작은 세부 요소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종류를 나열해 보자면 주름과 힘줄, 반복된 돌기, 크기가 점이 된 가시, 줄무늬, 중첩이 되어 연결된 껍질, 비틀린 흐름선, 충격이 깨진 긁힌 자국, 뼈 단면에 구멍의 군집 등 작은 요소 안에서도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생물의 외형적인 형태는 그 생물이 살아온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연 없는 존재는 없다는 뜻이겠죠? 생물의 외형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형태에 그런 사연을 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날, 세부 요소 두개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개골은 두 번째 날 정도에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얼굴에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들은 결국 두개골 위에서 조합되니까요. 정상적인 순서는 두개골, 눈, 코, 입, 귀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았었겠네요. 다행히 눈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뒤죽박죽인가요? 편집으로 영상의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실제 과정을 그대로 소개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역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핀터레스트에서 동물뼈 또는 동물 두개골을 검색하시면 공부하기 좋은 이미지가 많이 검색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여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유사한 이미지가 추가로 검색됩니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요. 라떼는 두개골 뼈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모든 동물이 비율만 다를 뿐 같은 조상에서 나온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을 보던 만화영화 나디아를 보던 같은 감독의 작품 에반게리온을 보던 제가 두개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눈이 끝나는 부분에서 코끝까지의 거리와 치아의 배치와 형태입니다. 코가 짧은 고양이과 동물과 뱀의 두개골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코가 긴 늑대나 개과 동물들은 악어의 두개골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두개골의 형태적인 특징이 비슷한 동물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먹이의 종류와 먹는 방식이 비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개골을 그리는 포인트 중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치아의 크기와 교합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입을 벌리거나 닫기 위해 아랫니와 윗니의 형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동물에 따라 상악과 하악이 맞물리는 특유의 획 모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두개골을 최대한 단순하게 그린다면 실루엣의 모양과 맞물리는 입의 교합의 형태의 특징을 가장 먼저 묘사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주름과 각, 패턴 요소들을 묘사하며 형태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전체의 형태는 실루엣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요소 눈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물의 눈을 그리기 전 익숙한 사람의 눈을 그리는 순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눈도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세부적인 각과 주름을 그린 후 동공을 표현하며 정리합니다. 사람의 눈이 동물의 눈과 다른 점은 흰자의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눈빛으로도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특징에 맞게 진화한 결과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를 어렵게 표현한 것. 사실 우리 집 강아지들을 보면 사람보다 눈치가 더 빠른데요. 흰자이가 무슨 관계가. 이렇게 외곽선과 각의 묘사 순서를 조정하면 최적화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선이 많아지면 그리는 과정 중간중간에 선을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되고 그것들이 전부 작업 시간을 압박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요소를 그릴 땐 보조선을 최소화하여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를 그리는 방법은 묘사를 최대한 줄여가며 그려야 합니다. 추를 그리려면 반대로 묘사를 늘려가며 세부적인 굴곡을 전부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젊음은 미에 속하고 늙음은 추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기미와 주름기.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닌 내면. 사람의 눈을 그리면서 형태를 숙지했으니 이제 동물의 눈을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공룡이기 때문에 동물의 눈은 도마뱀 같은 파충류의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도마뱀 눈을 검색하면 다양한 이미지가 검색되는데요. 일반적인 포유류 동물들의 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꺼풀에 많은 주름과 비늘 같은 돌기가 있는데요. 이런 세부 요소들은 용을 그릴 때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돌기들의 패턴은 주름선보단 약간 흐리게 묘사합니다. 재질 패턴선이 진해지면 자칫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살짝 신경 써서 묘사해야 합니다. 형태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게 이번엔 강아지의 눈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동공을 눈에 꽉 차게 묘사하고 주변을 털로 채웁니다.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밝은 곳에 있는 도마뱀의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도마뱀의 동공은 세로 직선으로 얇아지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무섭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눈동자를 가진 동물은 고양이과 동물들인데요. 염소의 눈은 특이하게도 가로 일자로 얇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로 일자 눈은 표적에 집중하기에 유리한 구조이고 가로 일자 눈은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사실인지는 잘 과학자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은 세상 이제 마지막 눈은 악어의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먹이를 잡아먹을 때 흘린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식적인 위선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악어의 눈 이미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부 비슷하게 촉촉한 느낌이라 이게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 악어의 마른 눈물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패턴 하나하나 차분하게 라인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눈 스케치를 진행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날, 두개골의 컬러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컬러링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33분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계실까? 이미 편집점은 부담강을 건너온 상태. 이어서 다시 할 수도 없고 다른 유튜버들은 스케치 건너 저는 왜 그래? 부드러운 브러쉬로 큰 부분부터 차분하게 묘사합니다. 이 그림도 컬러링 단계에서 덧칠 기법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계획이기 때문에 흑백 단계에서 너무 깊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여 기본색을 단톤으로 설정합니다. 빠르게 형태감을 살리기 위해서 역광 위주로 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빛은 화면의 왼쪽 후면에 위치한다는 설정으로 일괄적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거친 브러쉬로 그리고 부드러운 지우개로 톤을 조정합니다. 초반의 묘사는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묘사하는 작업의 목적은 평면적인 형태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디테일 묘사 단계에서 형태의 세부적인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세부 묘사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의 방향성에 맞게 역광을 일관된 방향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과정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러스트의 완성도는 시간과 비례하게 되는데요. 마감이 정해진 작업이라면 후반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인 완성도가 좌우됩니다. 결국 초반 스케치의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하는 이유는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기 위함인데요. 그만큼 후반 작업은 기술보단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번의 터치가 주는 효과는 만번의 터치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기본적인 역광의 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기본색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단일 색조의 색 위에 색조를 바꾸어가며 색을 추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좀 더 밝은 부분과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로 묘사합니다. 묘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의 컬러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고 흑백 톤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아랫면을 어둡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덩어리가 입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동물의 눈도 아랫면을 기준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름의 그림자를 추가하여 형태를 강조합니다. 홍채에서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반사광은 윗면에 맞춰서 묘사합니다. 악어 눈의 그림자를 묘사하겠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꺾여진 면은 어둡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눈의 톤 묘사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톤을 채워 넣습니다. 곱하기 레이어상의 그림자가 정되면 밝게 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윗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표현합니다. 이제 컬러링입니다.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고 기본색을 설정합니다. 노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오파시티를 6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노멀 레이어 상에 단톤으로 된 기본색의 색조를 바꾸어가며 색을 칠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천천히 쌓았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후반 터치 과정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좋아집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과정을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작은 브러쉬로 세부 하이라이트를 묘사합니다. 재질 브러쉬를 활용하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한 터치를 한 번에 터치하기보단 작은 터치를 여러 번 두들겨가며 톤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엔 작은 브러쉬로 점을 찍듯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6째 날이 끝나가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째 날, 마지막 체형의 컬러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기분 좋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습해가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곱하기 레이어를 생성하고 기본색을 단톤으로 설정합니다. 좌측 후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른색 계열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미묘하게 푸른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명 작업을 할 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 레이어를 따로 생성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개체를 배경 위에 올려놨을 때 주변 색에 맞춰 색을 보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강하게 터치하기보단 여러 번 두드리듯 터치합니다.
이번엔 우측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갈색 계통의 측광을 표현합니다. 반사광 팔레트를 지정합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좌측 후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른색 계열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강하게 터치하기보단 여러 번 두드리듯 터치합니다. 이번엔 우측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갈색 계통의 측광을 표현합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좌측 후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른색 계열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강하게 터치하기보단 여러 번 두드리듯 터치합니다. 제가 귀찮아서 멘트를 재사용하는 것 같겠지만 순전히 기분 탓입니다. 실제로도 반복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측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갈색 계통의 측광을 표현합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좌측 후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른색 계열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강하게 터치하기보단 여러 번 두드리듯 터치합니다. 이번엔 우측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갈색 계통의 측광을 표현합니다. 이제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기본색을 정리하겠습니다. 색이 조금 뜨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서 그림자 묘사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 부분은 좀 더 밝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스승은 반복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그 스승을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곱하기 레이어를 생성하고 기본색을 단톤으로 설정합니다. 반사광 팔레트를 지정합니다. 좌측 후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른색 계열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이번엔 우측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갈색 계통의 측광을 표현합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된 지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처음이라 후반부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의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천천히 진행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채워야 할 내용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점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영상을 좀 더 자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형의 조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좌측 후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른색 계열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미묘하게 푸른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명 작업을 할 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 레이어를 따로 생성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개체를 배경 위에 올려놓을 때 주변색에 맞춰 색을 쉽게 보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우측면에 조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갈색 계통의 측광을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강하게 터치하기보단 여러 번 두드리듯 터치합니다. 이제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기본 색을 정리하겠습니다. 색이 조금 뜨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서 그림자 묘사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 부분을 좀 더 밝게 표현합니다. 같은 멘트가 들린다고요? 기분 탓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가볍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과정입니다. 피부에 포인트색으로 무늬를 표현하고 세부 그림자를 그리면서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라sso 툴로 무늬의 영역을 잡고 색을 채워줍니다. 이 단계에서 색은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작업은 무늬의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무늬의 색은 색상을 조정하면서 확정 짓겠습니다. 저는 라sso 툴을 사용할 때 직선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2를 누르면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곡선으로 변경됩니다. 영역 선택 중에도 곡선과 직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늬 작업은 후반 작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에 무늬를 넣으면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후반 작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최종 결과물을 바로 눈에서 볼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러프 스케치와 비슷한 개념의 러프 채색 과정에서 모의로 색을 지정하는 과정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조합하는 색 조합은 모의 채색이 없어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우연히 조합된 실수에서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얻어 걸릴 때가 대충 그렇죠. 대충 우연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세부적인 그림자를 묘사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오버레이로 톤을 올렸기 때문에 부분 떠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진행합니다. 자,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라sso 툴로 무늬의 영역을 잡고 색을 채워줍니다. 이 단계에서 색은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늬의 색은 색상을 조정하면서 확정 짓습니다. 제가 포토샵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구는 라sso 툴입니다. 실제 수작업에서 마스킹 과정을 대체하는 도구인데요. 아마 이 녀석이 없었으면 작업 시간이 몇 배는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매일 1시간 7일간의 그림 여행이 끝나가고 있네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이제 관성이 생겨서 재미있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편집을 한 번에 몰아서 하려니 처음엔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창밖엔 해가 뜨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자고 싶네요. 다음에 비슷한 미션으로 콘텐츠를 진행할 때는 매일매일 편집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스터디의 과정을 복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복은 언제나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